KF-21에 이것까지 장착하자 전 세계 충격. 어뢰까지 발사하는 전투기의 이건 반칙. 이스라엘군의 F-15, F-16 전투기들이 지난 10월 26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후제스탄 길람 등 세계주 군사시설물을 공대지 미사일을 동원해 폭격했다. 10월 1일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작전이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인근에 배치돼 있던 S-300 포대를 다수 파괴하면서 이란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군사강국들은 지대지 탄도미사일보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사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현대전의 초식으로 여기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효율 문제로 해석한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고작 480kg의 탄두를 적진에 떨구기 위해 고비용 고위험을 감수하며 4톤이 넘는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 한다. 반면 타우러스, 슬래미알, 매버릭 등 500kg 1톤 미만의 공대지 미사일은 F-35, F-15K에 매달려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강타한다. 2018년 1월 일본이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SM-3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SM-3는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부러운 마음도 잠시. 우리나라도 드디어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10월 24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개막한 사천 에어쇼에서 F-50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하나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적에 치명상을 주는 독침 무기로 평가된다. 통상 초음속은 마하 3-4로, 아음속은 마하 0.95 이하,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말한다. 이날 사천 비행장에서는 리넥스원이 개발 중인 천룡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모습도 함께 공개됐다. KF-21 보라매에 탑재하는 첫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500km로 공군의 F-15K에 탑재되는 독일산 타우러스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천룡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국내 개발은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작업을 떠나 수출길도 활짝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2026년 이후 FA-50 경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FA-50은 동급 최강 전투기로 거듭난다. 게다가 KF-21과 F-52 같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FA-50과 KF-21의 해외 경쟁 기종인 F-16V나 JS-39 이 그리펜의 경우 모두 아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핵탄두를 장착해 수출이 불가능하다. 2026년 이후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끝나면 FA-50을 구매한 국가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 폴란드 기자단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많은 관심을 표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 둘 다 공헌할 독침 무기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여당 질서 있는 퇴진 야당 한동훈. 국정 운영 주도 권한 없어. 전국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국민의힘 의총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문제를 먼저 공동 담화문 내용을 들어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2차 회동 이후 나온 공동 담화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겠다. 퇴진 때까지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언제라는 시기는 빠져 있는데 수습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앵커께서 조금 전에 표현하셨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사실상 파면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파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총리와 함께 담화를 한 건 퇴진을 확약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겨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퇴진. 그런데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냐? 이게 지금 아직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기자들한테 밝힌 것도 그렇고 그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가장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한테 새 파트로 설득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내에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어쨌든 설득해야 하고 두 번째가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물론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빠져 있지만 그 언제는 바로 이번 아마도 14일. 또다시 탄핵이 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다시 소상히 언제와 방법. 어떤 방법? 조기 퇴진의 방법도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종의 공동발표 형식의 담화문을 내놓았는데 그분들이 공동발표 형식으로 담화문 내놓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 두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그리고 또 불법 위헌적인 비상사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습할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일 뿐이지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탄핵소추안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라든지
또는 대통령 거리 상태에 있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 상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군 통수권자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공동 발표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를 얘기했고 또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 또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례회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해괴망측하다. 그래서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얼굴만 바꿔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으로 얼굴만 바꿔서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제2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동 담화는 시국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공동담화 오늘뿐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회동 열겠다. 이 부분을 밝혔거든요. 투톱 체제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표현이 두 사람이 함께 오늘 담화를 발표해서 투톱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6년도로 돌아가 보죠. 2016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당시 10월에 태블릿 PC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몇 번 발표합니다. 3번을 발표했는데 사과도 하고 하면서 당시 어떤 식으로 전국을 수습할 거냐 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원 47명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당시의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선 후퇴 그리고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해서 과도기를 지금 전국 운영을 수습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 47명 중 우원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영훈 변호사가 자료를 찾아서 페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그 자료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헌법적 어떠한 근거로 우원식 의원 등 46명이 이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 이양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그것과 오늘 이야기한 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해찬 총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헌법 안에는 총리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들이 그 권한을 거의 쓰지 아니하고 대독 총리로 사실 평가절하시켜서 그렇지 그 안에는 헌법 86조, 87조, 82조의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리, 임명제처권은 물론 이건희와 대통령 뜻 국법상 국무총리의 부서 그러니까 같은 사인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그만큼의 총리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많은 권한을 이해찬 총리한테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거의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총리로서 행합니다. 역대 어떤 총리도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왜 당대표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느냐? 당시 이해찬 총리를 돌아보죠.
이해찬 총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무실한 당정협의를 완전히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당정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총리와 계속 만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협의하자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맞는다면 지금도 맞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오늘 여러 군데에서 과정상, 절차상 허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들이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는 실질적인 것을 밝혀야 하고, 그때까지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야당이 총리를,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만 총리를 추천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총리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민심과 국정을 빨리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다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